어서 오십시오. 돈이 되는 이야기 맛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경제와 시장에 저는 박종호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아니 제발 오프닝 좀 정상적으로 좀. 물론 MBC도 있지만 저희 오마이TV도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 느낌.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는 중앙대 김상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김상윤입니다. 네, 저희 오마이 TV에서 경제 아시장 시작하고요. 많은 분들 모셔가지고 종목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얘기하고 올랐어요. 아, 그렇죠. 그때 왜 올랐죠? 네. 그래서 네.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야, 오늘은 어떻게 좀 네. 전망 많이 준비해 오셨나요? 요즘 이제 장이 상승장 중에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팩트만 네. 요약해서 무조건 간다, 네.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팩트를 한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테더 뭐 이런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솔라나는 뭐예요? 솔라나는 이제 그 이더리움의 대안으로 나온 코인이고요. 네.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플랫폼 코인이거든요. 예. 우리 NFT 유행했던 거 아시죠? 네, 알죠. NFT는 블록체인에다가 이 컨텐츠의 소유자 명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더리움 기반으로 합니다. 보통. 네. 근데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용량도 더 거대하게 처리해 주는 것으로 대안으로 생겨난 코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 좀 한번 해보죠. 네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은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플랫폼 코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은 다른 어떤 뭐 기능을 제공하는 인프라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NFT에 정보를 새기는 네.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인프라 코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때 이 이더리움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지급 수단으로서 뭐 예를 들면 수수료라든지 네. 뭐 여러 다양한 또 이런 지불 금액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기능 자체를 제공하는 거예요. 디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디파이 들어봤죠. 디파이라는 게 탈중앙화 금융이잖아요. 예. 지금 금융사들이 하는 역할을 이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도대체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음. 이것을 제공하는 게 이더리움의 기능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NFT나 디파이의 여러 연산이라든지 거래 기록들을 처리해 주는 거죠. 예. 여기에 설계된 코인인 거죠. 네. 지난번에도 사실 저희 주식이래네. 투자하는 데는 엄청 도움 주셨거든요. 근데 조회수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내용 지금 들어보니까 어려운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은데. 조회수를 기대하시면 저를 부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돈을 기대하는 겁니까? 좋아요. 정말 이 정확한 이 상황들 뭐 예를 들면 코인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면은 네. 항상 청사진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 코인 업계를 좀 객관적으로 뭐 제가 이제 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디지털 기술의 전반적인 이 객관적인 상황들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뭐 조회수보다는 그렇죠. 정말 진정으로 이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 객관적인 사실을 원하는 네, 사람들. 네, 그런 분들께 좀 이렇게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중요하네요. 사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어떤 종목을 제가 사고 난 뒤에는 그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할 가능성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인 세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코인 전문가로 이미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업이 됐고 일부 또 투자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그걸 강하게 어필할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균형을 잡아주는 이야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김상윤 교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요. 근데 오늘 중요한 뉴스 있었어요. 뭐예요? 금투세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가상자산 세금도 거기에 달려 있죠. 그렇죠. 예, 오늘 그 금투세 폐지가 되면서 오늘 이제 가상자산 컨텐츠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도 시행일이 2년 유예가 됐어요. 예. 원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었는데 2027년 1월 1일로 유예가 됐습니다.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호재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대부분 다 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금을 걷어버리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 수익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긴급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오늘의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그 코인으로 수익 생긴 거는 과세를 전혀 안 한다 안 이렇게 본 한다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럼 2년 안에만 환매해서 이익 실현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아,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2년 동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코인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워낙 시국이 뒤숭숭해서 그런지 올랐다가 떨어졌다. 물론 코인 시장이 좀 더 그런 탄력이 있긴 합니다만 그 오늘 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해요. 비트코인 좀 부담스럽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렇다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 뭐 이제 우리 이 중에서 뭘 들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뭐 이제 비트코인 제외하고 다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이제 알트코인들의 투자는 이게 주의를 매우 기울여야 되시는 게 네. 이 코인 알트코인 자체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이것이 뭐 급등하고 급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트코인과 연동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다 같이 올라요. 오. 대체적으로 방향은 그렇습니다. 네. 물론 개별 움직임은 예, 다 예,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시세에 추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대표적인 이 투자로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하되 다른 코인들은 이걸 곁다리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락폭들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이 자체 코인에 대한 이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세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뭐 리플이나 도지가 급등을 했죠. 근데 이건 좀 별도의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코인이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이번 트럼프 이제 재선에 상당히 기여를 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도지코인이 결국 일론 머스크가 거의 이꼴이거든요. 이 크립토 업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200원에서 600원까지 올랐어요. 200원에서 600원. 예, 한 달 3배 사이에. 올랐네. 예, 3배 올랐고요. 리플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7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자, 요 리플이라는 코인이 중요한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네. 가장 주요 타겟이 되던 코인이었어요. 왜요?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예. 리플에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소송을 걸어가지고요. 지금 네. 소송이 지금 계류 중이었어요. 음.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작년 행사에서 올해 7월 행사죠. 게리 겐슬러 해임하겠다 선언했죠. 게리 겐슬러가 바로 이 리플의 가장 적대적인 존재로 크립토 업계에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플에게 호재죠. 네. 5배 급등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결국 사표 낸다고 했잖아요. 사표 낸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잘리기 전에 사표 내겠다 예. 선언했죠. 예. 리플은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 코인이에요? 리플이라고 하는 화폐는 이제 은행 간 해외 송금을 대신해 주는 화폐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금융망에서는 우리 국제 공동 금융망 스위프트를 이용을 하죠. 네. 자, 그러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국내 A라는 은행에서 미국의 B라는 은행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할 때 네. 아주 여러 단계를 거쳐갑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표준화된 망과 미국의 망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매개하는 여러 업체들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며칠이 소요되기도 하고 중간에 수수료도 엄청나게 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100만 원을 보냈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자녀분이 90 몇만 원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도 상당히 시차가 존재하고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각 국가별로 금융망이 다르게 별도로 존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암호화폐 중에 이제 리플이라는 화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블록체인에 여러 금융사들을 이 멤버로 파트너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금융기관들이 리플이라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예를 들면 원화를 이 리플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리플로 바꿔가지고 해외에 바로 P2P로 쏴주는 거죠. 거의 실시간이네. 그렇죠. 거의 네. 뭐 시간도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몇십 초, 몇 예. 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요. 그 정도면 실시간이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수수료도 매우 작습니다. 예. 우리가 이전 방식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수료고요. 그래서 결국 리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각 국가별로 중앙화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존재하는 국가 간의 금융 시스템을 연결한다라는 점, 특히 송금에 특화된 것으로 이제 설계가 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리플의 시스템과 예. 이 리플 화폐는 또 별도예요. 아,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리플 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국제 금융 공동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또 이런 그 리플 이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리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활성화된다고 해서 리플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리플 기업이 이 국제 금융 공동망을 해결하는 비즈니스가 커가면 커갈수록 리플이 주목받긴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100% 연결되는 가는 아니지만은 네. 요 기업이 이거를 이제 발행하는 화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그 SEC가 이 리플을
증권으로 봐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거기 하나의 그 소송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증권성 여지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리플이라는 기업이 발행하는 화폐이고 일부 또 기능이 존재하고 리플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동되기 때문에 네. 증권적 성격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각들이 있어가지고 리플이 이제 가격이 발목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2.0이 이제 그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이 이슈가 일부 해소될 것이다라는 희망감에 5배 그래서 오른 5배 것이죠. 올랐구나. 네네. 그런데 경제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과 달리 공약 이행률이 되게 높은 대통령이긴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말한 거는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외환 관리거든요. 어렵게 확보한 외환이 자꾸 어떤 이유로든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이게 환율의 불확실성도 있고 외환 보유국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국가 지급력에 문제 생겨서 다시 국가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리플은 과연 트럼프가 방어해 줄 수 있는 대상인지 의구심은 드는데 하여튼 그동안 가장 큰 악재 하나가 해결됐다라는 건 정말 단기간에 떡상할 요인이네요. 자, 그다음에요. 또 네. 다른 자, 근데 최근에 사실 뭐 비트코인 투자자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라고 하면 네. 사실 이게 지금 상승장이긴 한데 최근 예. 2, 3일 사이에 장이 안 좋았어요. 예. 이게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비트코인이 이제 각 국가마다 좀 시장의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엄령 선포 30% 빠졌죠. 30% 빠졌습니다. 예. 1억 4천에서 8,800만 원까지인가 예. 빠졌습니다. 그때 몇 명이 사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서버 됐어요. 마비. 네, 그렇죠. 근데 뭐 정말 국가적인 뭐 재난의 상황에서 네. 뭐 코인 거래에 운 좋게 되신 분들은 뭐 운이 좋으신 거지만 네. 정말 경황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코인 그 서버도 마비가 되는 상황에서 뭐 이런 그 가격의 등락이 되게 심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10%에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 30%까지 급락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 중에 조정장이라고 지금 며칠 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 이제 오늘 나온 여러 제가 기사들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최근 요 2, 3일 사이에 조정 나름 좀 등락폭이 큰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이 전초 단계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 시장에 롱 포지션을 이제 매수를 합니다. 네. 롱 포지션이라 하면 상승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선물을 가격이 더 거래하는 오를 거다. 네. 네.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현물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이 선물 포지션을 사는 거예요. 예. 롱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원금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10배를 하면 1억의 효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승하면 그 상승분만큼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장 초입에 대거 롱 포지션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세력들이 이를 다 데려가 가겠습니까? 한번 떨구고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 조정장이 펼쳐지고 있는 아. 것이고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예.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달러의 이 선물 시장에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7억 달러라고 하면은 한 뭐 9천억 정도 되죠. 네, 1조 네, 가까운 네, 돈이 네. 이게 이제 포지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적정한 그 이제 그 뭐라 담보 비율을 못 맞춰 가지고 이게 다 날리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설정했을 때 이 실제 원금까지 다 날리는 경우를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 1조 정도 3일 사이에 청산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산을 부르고 청산을 부르고 하다 보니까 최근 10%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의 날짜인가요? 우리 구글에 보유한 슈퍼컴퓨터가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요. 기술을 발표를 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암호화폐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예. 양자 컴퓨팅 기술이 좀 고도화되다 보면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뚫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게 입증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양자 컴퓨터의 이론적인 측면들이 이게 연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이 암호화폐 보안 체계를 뚫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건 암호화폐만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그렇네. 정부의 시스템이라든지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은 모든 보안 체계가 새로운 진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암호화폐만 뭐 피해를 볼 건 아니죠. 네, 그런 어떤 또 이런 뉴스에 의해서 또 최근 며칠 사이 조정을 받은 이유도 두 번째로 꼽히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이유가 이건 좀 소소한 이유긴 한데 부탄이란 나라 아시죠? 알죠. 부탄도 엘살바도르와 더불어서 이 작은 약소국이지만 비트코인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예. 지금 현재 보유 개수가 12,500개입니다. 12,500개요? 그러면 엘살바도르보다 많네. 네.
근데 부탄이 재밌는 점이 네. 수력 발전소의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킨 채굴을 거예요.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에너지 산업과 연결되는 이슈들이 이제 남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 예. 이것이 에너지가 세이빙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이제 효과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걸 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부탄인데요. 예. 12,500개의 이 비트코인 보유량 중에 약 400개를 지난 며칠 사이에 팔았어요. 왜요? 그냥 수익 실현이죠. 아. 작은 나라니까 좀 올라오니까 그 정도면 뭐 부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이게 국민들에게 야, 나 수익 실현했다. 음. 우리 국가가 부유해졌다. 이런 또 나름의 또 그 자랑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지금 주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최근 며칠 사이에 400개를 던졌습니다. 야. 요것도 어쨌든 악재라고 할 수가 있죠. 야.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슈가 네. 비트코인의 대략 10% 정도의 이제 조정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은 20-30% 빠져버린 거죠. 리플, 도지코인, 뭐 이더리움 다 비트코인보다 많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요 며칠 사이 조정장을 겪고 있고 다만 상승장은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래서 요 조정장의 적정한 시점에 만약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계획하셨던 분들은 적정한 타이밍을 노려서 매입할 타이밍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출연하셨을 땐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수력 발전 댐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그게 빠를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니 세상에 네. 부탄이 15,000개를 가지고 있네. 네. 그러니까요. 이 지금 12,500개인데 와. 이게 뭐 국가 이제 뭐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부탄 이런 나라들 뭐 자국 화폐 위상이 거의 바닥에 가까운 국가들은요.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북한 가령에 뭐 하나 지면 안 돼? 아니 좀, 뭐 네. 좀 그런 걸 찾아보세요 좀. 네네. 다음번에 조회수 진짜? 잘 나올까요? 당연하지. 박 교수, 김 교수와 함께 수력 발전 댐 지어 비트코인 채굴 시작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이슈가요. 예. 그 우리나라 이 크립토 업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용어인데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알죠. 우리나라가 좀 뭔지 아시죠? 비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거래소마다 다 다르니까 이 전 세계가 단일 이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각 거래소는 국가별로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맞춰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 갭이 발생합니다. 네. 예를 들면 국내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가지고 갑자기 오늘 뭔가 붐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비쌀 때를 김치 프리미엄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네. 이게 마이너스로 역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역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지난 4년 전, 8년 전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는 이제 국내 크립토 투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략 5에서 10%까지도 이 해외 거래소보다 비싼 가격에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역 프리미엄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바이낸스라든지 혹은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해외 거대 거래소에 비해서 우리나라 업비트나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더 싸게 매입할 수가 있는. 그럼 어떤 이제 행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이걸 이제 해외 거래와 국내 거래소를 양쪽으로 쓰는 이제 뭐 거대 이런 뭐라 그러죠? 이제 기관이라든지 혹은 또 뭐 고래라든지 이런 뭐 거대 세력들은 요걸 가지고 차익을 얻는 거래를 아비트리지라고 하죠. 이런 차익 그렇겠네요. 거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가격이 맞춰져요. 예. 근데 이렇게 갭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은 이런 차익 거래가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음. 근데 이게 역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국내 한국에서 사실 사가지고 해외에서 파는 경우가 또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수수료가 좀 일부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요 지금 한 1-2% 정도 역 프리미엄인 상황에서는 이걸 차익 거래로 큰 이득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재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상승장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었는데 네. 즉 우리나라에서 더 비쌌는데 지금 역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신규로 유입되는 이 비중이 적다. 한국 이제 뭐 코인에 이제 몇 년간 투자하는 사람 외에 신규 유입이 되게 지금 많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네. 이번 상승장에 기대하는 수익률 자체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대한 기대를 하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주식시장에 격언이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기 업고 오면은 이거는 이제 꼭지다. 네. 근데 이제 이 코인 업계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 10% 이상 발생하면 꼭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히려 역 프리미엄 최근 며칠 동안 발생한 것으로 봤을 때 이 과열이 안 됐다라고 아직까지 좀 상승이 훨씬 남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예년만큼 상승이 거대하지 않겠다라고 두 번째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우리가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저라면 두 가지 투자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김 교수님 한번 얘기 듣고 이게 워킹하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다른 알트코인들이 추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변동폭은 그렇기 때문에 더 크고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런 거죠. 계속 그 코인 창만 들여다보고 비트코인을 추종하기에는 내가 시간도 없고 바쁘다 보니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비트코인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일정 이상폭 이상의 변화가 있는 뉴스나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코인 거래소 등록해 놓으면 그걸 보자마자 코인 오늘 벌써 8%씩 오르기 시작했네.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뒤따라 오를 알트코인을 조금 늦었지만 사는 거야. 왜? 조금 늦었지만 사도 비트코인이 8% 10% 오를 때 도지라든가 다른 코인들은 20, 30% 오른다고 하면 조금 늦게 들어가도 10%든 15%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데일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 의미 있는 수익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크립토 투자자들이 그런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도 그런 단기 매매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죠. 스캘퍼라고 하죠. 네, 네. 이게 정말 짧은 이 단타를 치는 거 아주 초단위로 단타를 치는 분들이죠. 이게 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대표 지수 같은 역할이니까 네. 이게 지수가 이제 막 하방에서 방향을 돌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게 명확한 상승이다라고 판단될 때 이 탄력 좋은 이 알트코인을 들어가는 거 네.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비트코인이 정말 꿈틀꿈틀 움직여요. 아. 주식시장과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렇구나. 테슬라가 상승장이면은 그냥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요, 막 가는 척하다가 다시 막 용트림을 막 합니다. 아. 막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만약에 이 올라갈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중간 지점에 샀는데 갑자기 돌아서면요, 예. 훅 빠져요. 아.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시드 다 털립니다. 아, 그렇구나. 실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군요. 특히 초보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상승 추세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네요. 문제가 뭐냐면요, 2030 특히 남학생들, 네. 저희 대학생들이 네. 이 주식 시장을 또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코인 시장부터 이걸 투자를 접하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변동폭이 크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기본적 분석이랑도 없잖아요. 네. 코인이라는 것은 이게 공부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변동폭이 큰 특히 크립토에서 알트를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며칠 만에 시드가 다 갈려버리는. 우리 정말- 학교 애들도 몇 명 있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박 교수님이 뭐 이런 이론적으로는 잘 지적하셨어요. 이게 그런 분 정말 이 스캘퍼 전문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예. 거고, 이 또 하나는 상승장에서 우리가 이제 상승의 그 순서들을 이제 보통 코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비트코인이 초기 대세 상승을 한번 하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모가 큰 알트코인들이 뒤따라옵니다. 네. 어떤 코인이냐면은 이더리움, 뭐 솔라나, 도지? 뭐 리플, 도지 뭐 이런 예. 규모가 좀 최소한 뭐 10조, 100조 정도 되는 네. 이런 규모의 코인들이 뒤따라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비트코인이 잠깐 정체하는 시기에 이 규모가 큰 코인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이 조그마한 소규모 알트코인들이 따라와요. 네. 이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정말 비트코인이 완벽히 대세 상승했을 때 그 다음 순차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통 유튜브의 코인 전문가들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상승장에 상승하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따라가면서 비트코인에서 수익 실현한 것을 알트의 좀 큰 종목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작은 종목에 투자해서 이제 대박을 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순서대에 맞춰서. 네, 다만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조금이라도 타이밍 잘못 들어가면은 바로 뒤집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알트코인 투자는 정말 날려도 될 돈으로 소액으로 하시고, 그래도 이 분야에 관심 있고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하시라, 이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아까 국내하고 해외에 약간의 이제 시세 차익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저기 코인베이스나 이런데 그 계좌 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아비트리지 거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문제가 하나 그거였죠. 이게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실제로
이게 다만 수수료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에 뭐 제가 이제 그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달라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뭐 말씀 못 드리지만은 뭐 수수료가 예를 0.몇 %다. 네. 그럼 그거보다 이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 프리미엄 갭 차이가 뭐 한 3% 난다. 네. 그럼 수수료가 0.5%다. 그럼 2.5%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로 실제로 소소하게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은 보통 이제 거래소 여러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이제 코인을 전송할 때 비트코인으로 바로 전송하지 않아요. 그럼요. 수수료가 싼 코인들이 있어요. 아. 리플도 좀 싸고요. 예. 뭐 트론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래를 기반으로 중심으로 설계된 코인들인데요. 예. 요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보낼 때 환전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다른 거래소에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리플이나 트론이라는 화폐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환전처럼 바뀌거든요. 예. 이 같은 거래소 내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바꾼 다음에 리플로 보내는 거죠. 아. 트론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가 매우 적습니다. 예. 뭐 몇천만 원 보냈다 그러면 뭐 1,000원, 몇천 원 이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내고 다시 그걸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아까 아비트리지 이제 그 시세 차익이 좀 크다면은 바로 보내서 이렇게 그 매도하는 이런 방법들도 실제로 활용되고 있죠. 그렇네요. 네. 아 이거 진짜 외환 관리 체계가 뚫리긴 확실히 뚫렸어. 이 이론이 이게 환율이 자꾸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어떤 국가의 그 경제 상황이 취약해진다라고 하면 누가 자국 화폐로 보유하려고 하겠어요. 달러로 바꾸고 달러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흔히 말해서 이제 암달러 시장이라고 하죠. 유입할 수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경로가 다 뚫린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저는 완전히 새로 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질서가 이제 뭐 금융 질서도 그렇고요, 경제 질서도 그렇고 이 화폐나 자산 시장도 완전히 이제 뭐 크립토가 주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국가 간에도 뭐 정말 이제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페트로 위안화 시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예견이 되고 있잖아요. 네. 완전히 경제 금융 질서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이 크립토도 한몫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과 제가 해외에 어떤 돈을 보낼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은 10,000불 이상은 나름대로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0불 정도면 한 뭐 3,000만 원이 할게요. 3,000만 원을 우리가 거래소에 뭐 리플을 아까 거래용이라고 하셨으니까 리플을 삽니다. 비트를 샀다가 리플을 바꾸다 했더니 리플을 최종 사요 국내에서. 그리고 그 3,000만 원어치 리플을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를 보내고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코인베이스에 내 계좌에 있는 리플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 3,000만 원어치 리플을 주는 건 이건 금융 당국에 신고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뀌었죠. 예. 2020년 어느 시점에 예. 트래블 룰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트래블 룰이 뭐냐면은 이 전 세계 이 정식 거래소들의 이 코인 거래를 하고 전송을 할 때 이것이 이제 인증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KYC라 그러죠. 예. 금융권의 KYC, Know Your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제 KYC 이제 개인을 인증하는 절차를 KYC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에 계좌를 틀 때 여러분 신분을 이제 인증하지 않습니까? 실명제. 실명제죠. 예. 똑같은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업비트에 내가 계좌를 튼다라고 하는 것이 업비트에는 계좌를 만들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업비트와 연동된 계좌 예를 들면 K뱅크 K뱅크, 계좌를 틀어야 예. 돼요. 그럼 K뱅크에서 업비트 연동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K뱅크에 입금을 하고 네. 그 입금된 K뱅크의 금액을 업비트로 보냅니다. 네. 거기서 KYC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계좌를 내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것이 내 이름으로 전송된다는 기록이 다 남은 거예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 업비트에서 코인베이스로 보내잖아요. 예. 그것도 똑같이 KYC가 기록이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은닉 자산 아마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니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코인베이스에 네. 내가 돈을 보내서 거기서 투자했다가 거기서 내가 손실을 본 거다. 그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코인베이스에서 다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들여올 때 이제 그 기록이 남는 거죠. 근데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있는 거래소인데 우리 금융 당국이 그거 조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갔을 때가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거죠. 나가서 3천만 원이 나갔는데 그걸 또 딴 데를 보낸다. 아니 거기에서 그럼 너 3천만 원 보낸 거 그거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코인베이스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다가 다 손실을 보냈네요. 손실을 났네요.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네. 이 사람이 뭔가 타겟이 돼서 찍혔다. 네. 그 내역을 다 가져오라고 하겠죠. 그렇게. 근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코인베이스에 보낸 거를 우리가 크립토 업계는 재밌는 것이
개인 이 가상 지갑을 만들 수 있죠. 예. 그럼 가상 지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네, 가능하고. 네, 그런 경우들은 음. 일단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가능은 네, 하다. 근데 만약에 금융 당국에서 조사가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막 타겟이 찍혔다. 예. 그럼 코인베이스 보낸 게 그게 진짜 손실이 났는지 아닌지를 그것까지 다 검증해라. 확인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음. 그러면은 그걸 가져오는 순간 어디 보냈다는 기록이 다 남아 있죠. 네. 왜냐면 코인베이스도 그 개인 계좌에 보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다 털리는 거죠. 그러면 그럼 아주 가중세를 물겠죠. 예. 네. 아니 제가 뭐 다른 은닉할 자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아쉬워서 우리나라는 이 코인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거래량 높은 국가로 아주 유명했고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시장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초기에 이 시장을 리드해 왔던 중국, 일본, 한국 그다음 미국이잖아요. 이 네 개 뭐 순서가 그 제가 규모로 얘기한 건 아니집니다만 이 4대 강국 중에 하나인데 결국 가상자산 우리 저기 경제 아시장에 오시는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이런 분들도 과거에는 이거 부정했지만 이젠 실체를 인정하고 포트에 20% 담으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실체가 있었다면 그러면 만약에 초창기부터 우리가 야 우리는 코인 한번 양성화하자 제도권화 해보자 그러면 전 세계의 코인 월가 같은 건 한국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주저했던 이유가 이게 뭐 외화자산 은닉이다, 계좌 추적이 안 된다 그래서 마치 구멍이 크게 뚫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못 본 척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찾으려면 확인하려면 다 할 수 있네. 그거 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당황하신 느낌이 또 아니요. 있어요. 그 정식으로 국내에서 거래소가 생긴 2010년대 후반인데요. 예. 그 이전까지는 국내 거래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뭐 해외에 기반을 한 뭐 거래소나 혹은 이제 크립토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만약에 자산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은닉을 했다. 네. 그거 사실 적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그것을 좀 만약에 깨우친 사람들은 네. 그런 이제 탈세가 가능했겠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마약 거래하는 마약 거래상이나 예. 또 이런 그 무기 밀매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또 이런 야쿠자 같은 이런 그 정말 그 지하 세계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런 거래를 하고 네. 또 자산을 축적한 사례가 많이 있고 예. 이것이 이제 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추적이 좀 힘든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주류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추적할 수 없고 이런 게 이미 너무 많이 형성돼 있어 그들을 돈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비판가들의 중요한 이슈였죠. 네. 하여튼 지금은 그래도 상당 부분 추적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면 교수님 이게 교수님의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 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거 물어봤자 대답이 뻔해요. 코인 그걸 어디다 들이밀어 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제도권화된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 그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냐라는 분들도 원로 경제학자들 중에서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한국이 말이지 뭔가 성장 동력을 하나 더 찾으려면 뭘 찾아볼까 할 때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꼭 코인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그러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융사들 대표적 증권사에서 HTS에서 아예 코인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의 어떤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투자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증권, 금융 이쪽의 파이가 더 커지는 그런 걸로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해요. 근데 가능한데 이제 그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은 뭐 특성이라든지 거래 방식이나 또 투자자 이 그룹들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한 통에 넣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별도로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좀 생긴 것도 좀 우리가 시점이 좀 늦은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만 생길 것이 아니라 이 크립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죠. 이게 예를 들면 가상자산이 활용될 만한 뭐 디파이라든지 네. 뭐 STO 우리 조각 투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STO도 법 제도는 지금 1차로 만들어졌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함께 가야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거래하는 사고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것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해외 자금이 국내 거래소에 들어와서 굳이 이 해외 이제 투자들이 일어나는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외도 이미 거래소들이 다 그런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 이제 다시 투자적인 관점에서 제가 그냥 갑자기 제도가 궁금해서 여쭤보긴 했는데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최근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하나씩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업데이트된 소식들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일단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은 올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네.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하겠다 예. 선언을 했죠. 이게 이제 실제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이 공화당의 가장 이 코인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가장 코인을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주도하는 이 의원 중에 한 명이 신시아 러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실행안을 발표를 했어요. 예.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임기 5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확보하겠다. 100만 개요? 전체 2,100만 비트코인이 개잖아요. 몇 개죠? 2,100만 개. 개. 약 5%. 5%네. 네. 그래서 이 실제로 지금 이 미국이 여러 범죄자들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것만 한 20만 개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럼 100만 개 더 보태면 120만 개가 되는 거죠. 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거죠. 뭐 국무회의 할 때 밭 밑에서 페달 밟으면서 전력 생산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네. 우리 여기서 그거 안 되나? 오마이 경제 야시장 할 때 계속 우리가 이거 페달 밟으면서 코인 채굴하는 거. 저 한심하다고 쳐다보시면 다음 주에 또 불러주실 거죠? 게임을 그것도 방법이다. 네. 댐. 땜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댐 전문가 좀 섭외 좀 해보자 이거.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의 계획은 실제로 연준이 금을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제법 네. 되잖아요. 이 금을 일부 매각해가지고 코인으로 바꾸자고요? 디지털 금으로 바꾸자. 야 이건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이게 우리 뭐라 그러죠? 이제 서류 장부상의 예, 가격이 되게 저평가돼요. 예. 그래서 이걸 실제 뭐라 현행화한다라고 하나요? 예. 이걸 현재 시세로 가격을 쭉 올려버리면은 그만큼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실제 금을 내다 파는 게 아니라 그 시세 차익을 문서로 다시 한번 규정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비트코인을 매입하자라는 거예요. 그 규모가 충분히 100만 개 정도 된다. 이야. 너무 멋진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건 아이디어 좋네. 그러니까 네.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서 장부에 처음 이 건물 살 때 여기 10억밖에 안 돼. 근데 실제 지금 시세는 50억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차익만큼으로 비트코인 사자는 네, 거잖아요. 네. 아이디어 끝내주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니까 또 그걸로 또 시세 차익을 얻고. 야. 거기다가 지금 금을 잠재워둔 연준의 금을 이제 시장가로 바꾸니까 결국 장부상에만 가격이 바뀌는 거고 비트코인만 추가로 구입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의 금의 장부 가격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 그럼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시세 차익만큼 비트코인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을 좀 쫓아가는 게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예, 지금까지 친미주의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네. 대통령 직속에 가상자산 위원회 같은 거? 자문위원회 만들었어요. 네. 이미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정말 빠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는 실행력이 대단한 거예요. 실행력 끝내죠.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네. 그래서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대통령 직속입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뭐냐면요, 대통령에게 크립토,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관련된 자문을 하는 전문가 집단들이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크립토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관련 기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입법부인 미국 의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SEC 증권거래위원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EC와 이제 이 비트코인 권한을 다투고 있는 상품설문거래위원회, 우리 CFTC라고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처음에 증권으로 분류된다라고 SEC 게리 겐슬러가 주장하면서 비트코인 압박했죠. 네.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금과 같은 상품인 예, 거죠. 예. 이것은 이제 상품거래위원회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그 권한들이 많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이제 상위에서 관할하는 자문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정책도 크립토 친화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또 이 대통령도 힘이 실릴 수 있고, 그렇네. 전문가들도 여기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 전략 자산의 움직임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거대한 어떤 실행 계획이고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다. 너무 빠른데요, 네. 지금. 더 있나요, 소식이? 네. 더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엊그제입니다. 네. 엊그제 제가 외신을 봤더니 실제로 암호화폐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책임자의 페이팔 전 CEO 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데이빗 오 섹스라는 이름이 실제로 이렇게 이름이 그렇습니다. SACKS입니다. 네, SACKS. 네. 사람이 이거
데이빗 오 삭스라고 할게요. 데이빗 삭스라고 삭스. 하죠. 삭스. 예, 데이빗 삭스라고 오 해요. 삭스가 이제 지명이 됐고요. 이거 웃으시면 더 이상하잖아요. 아, 예. 제가 진지하게 삭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삭스가 지명이 됐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 누굽니까?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날 지적해가지고. 예, 정말 일론 머스크. 네, 예. 너무 아니면 리백. 네, 일론 머스크죠. 예, 예. 일론 머스크도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이죠. 네. 거기다가 매우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을 또 이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힌 거예요. 페이팔의 전 CEO입니다. 네, 삭스. 네, 삭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날개를 단 거예요. 그렇네. 얼마나 탄력이 붙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보수적인 언론들도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예를 코인에 들면, 대해서? 네. 이제 이제 언론이나 금융사들이 많이 코인에 적극적이고 친화적인 이제 언사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예. 예를 들면 JP 모건이라는 금융사는요, 이 코인에 매우 적대적이었어요. 알죠. 네, 엄청나게 네. 이 JP 모건의 우리 제이미 다이먼 네. 수장도 매번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음. 스캠이다, 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네. 작년까지 쏟아냈거든요. 그럼요. 바이든 행정부에 아주 보조를 맞췄어요. 네. 근데 JP 모건이 최근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코인이 매력적이다. 네. 그러나 신중에는 접근을 이 양아치 신중을 이거 기하겠다. 이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내놨어요. 결국 돌아선다라는 거죠. 정부의 친화적으로. 거기다가 미국의 여러 이제 언론사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코인에 또 부정적이었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네. 이 경제 전문지가요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요? 네. 이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적인 보도로 일관한 것을 되게 마음을 다해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언론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크립토 추종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 시장을 정말 우리가 대중들이 투자자분들이 또 우리가 산업적으로 앞으로 정말 집중해서 봐야겠다. 이게 새로운 기회들이 이제 미국 주도로 열리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야, 놀랍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할 일인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제 아시장 분들 장기 구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조선의 국모가 HD 선박 마린 엔진 사라고 했잖아요. 저 샀어요. 샀어 올렸잖아. 네. 9% 올랐어요. 오. 그런데 지금 그거 살 때가 아니었네.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니었네. 비트코인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렇게 또 선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사라는 듯이 얘기해놓고서. 사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박 교수님. 작년부터 사라고 왜 했죠. 구입 안 하셨어요? 조금 가지고 있는 계속 그거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됐어요. 아니 더 샀어야지 이럴 때. 근데 그건 인생을 걸었어야 이미 됐는데. 판단이 늦으신 거고. 아. 근데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니, 그래서 네.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승장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네. 이거 변동폭 너무 큽니다. 이거 버틸 네. 수 있을 정도만 조정장에 들어가시라. 이거밖에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갔다가 이게 잘못 뭔가 추세 잘못 맞으면요 20% 빠져버려요. 지금 10% 빠졌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10%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김 네. 교수님 저 잘 아시는 사람이잖아요. 자, 제 소득을 생각했을 때 형 이 정도만 넣어봐. 지금이라도 숫자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것 중에 아니 이 10%만 하세요. 주식의 10%? 네, 주식 보유액에. 나 마이너스야. 대출 받으셔서 사시면 안 되고요. 아 주식의 10%. 네, 왜냐면 이 숫자 쓰면 또 이게 앞에 보여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어떻게 썼어요. 알았지? 전체 그러니까 자신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한 10% 정도 해보세요. 지금 타이밍이라면. 지금 네, 타이밍이라면. 지금 상승은 시작됐잖아요. 작년에 저한테는 좀 더 들어가라 말씀 미리 그러니까요. 주셨거든요. 아. 제가 사실 박 교수님께는 네. 그때 얘기 한 많이 해줘요. 5천만 원 정도였었어요. 맞아. 예, 그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때 사실 들어갔으면 지금 그게 4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 상승장 온다라고 분명히 네. 말씀드리고, 근데 물론 100% 제가 신뢰할 수 없으니 박 교수님 같이 좀 편한 사이들만 네.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네.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네, 너무 지난번에 몰빵하면은 듣고 깜짝 놀랐죠. 이게 예. 객관적이지 못해요. 예. 그건 그렇지. 그리고 제가 100% 몰빵하면 신뢰할 수 없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김상윤 교수님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액 투자를 하면서 계속 분석하고 트래킹을 확인하는 게 우리 김상윤 교수님의 스타일이라서 저는 코인에 대해서 물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꼭 우리 김상윤 교수님하고 상의하세요.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실천을 못한 건 제 잘못이고 우리 조선의 국모를 믿은 게 그럼 잘못한 건 아니지. 주가 올랐으니까.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선의 국모 분께 다시 한번 감사도 드리지만 그거 수익 내신 걸 비트코인 지금 구입하세요. 9만 원을. 자,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네. 하여튼 이렇게 발빠르게 코인 시장에 대해서 업데이트해 주는 거는 또 힘들어요. 역시 제가 최고.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고 리포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연구도 바쁘신데. 방송 준비한다고 예. 한 하루 이틀 시간 네. 투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저희 학교에 윗분들에게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김상윤 교수님 같은 분은 우리 학교에서도 좀 스카웃을 좀 하자. 그럼 하여튼 많이 말씀드리는데 누군지 모르더라고. 조회수가 나와야지. 아유. 네. 조회수면 다른 분을 부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린 절대 우리 인연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네. 조회수 터지는 그날까지. 네. 자, 여러분 오늘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뭐 단순히 코인을 뭐 투자하라 그런 의미를 떠나서 큰 변화하고 큰 줄기가 됐으니까 이해해야 또 우리가 기회를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새는 밤 되시고요. 야시장 문 닫겠습니다. 교수님 같이 닫을까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